지난달까지만 해도 리터당 대략 700원대였던 항공유가 지금은 1,800원까지 찍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2배 반. 진짜 말 그대로 미쳐버린 겁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은 올해 연료비가 15조 원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비명을 질렀고, 돈을 더 내겠다고 해도 정작 넣을 기름 자체가 없는 공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미국, 호주, 일본 같은 경제 대국들이 일제히 한 나라만 쳐다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요. 그 나라가 어디냐? 땅에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왕복 항공권을 끊으면 유료할 증료만 60만 원이 넘습니다. 유료할 증료는 항공권 가격과 별도로 붙는 기름값 추가 요금인데, 한 달 전만 해도 이게 편도 13,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3,000원입니다. 20배 넘게 뛴 겁니다. 일본이나 동남아 같은 가까운 노선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 추세면 다음 달에는 미국 왕복 유료 할증료만 100만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요금이 아닙니다. 진짜 충격은 비행기에 넣을 기름 자체가 말라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행기는 공항에 도착할 때마다 기름을 채우고 다시 떠야 하는데 그 기름이 아예 바닥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쯤 되면 항공사가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업계에서 탱커링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도착지에 기름이 없을 수 있으니 출발할 때 돌아올 기름까지 한꺼번에 꽉꽉 채워서 가는 겁니다. 겉으로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름이 엄청나게 무겁다는 데 있습니다. 왕복분까지 실어버리면 수십 톤의 무게가 추가됩니다. 무거워진 비행기는 연비가 바로 곤두박질칩니다. 연비가 나빠지면 화물을 줄여야 하고 승객도 덜 태워야 합니다. 결국 항공사는 날면 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에 빠지게 됩니다. 진짜 오픈 이야기지만 비행기를 안 띄우는 게 오히려 남는 장사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행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은 전체 운항의 5%를 잘라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항공은 4월에 예정된 항공편 약 1000편을 취소했습니다. 상용항공사 이지제트 최고 경영자는 공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주는 버틸 수 있다. 3주도 아마 괜찮을 것이다. 그런데 4주 뒤는 솔직히 모르겠다. 이 말이 왜 무섭냐면 지금 항공업계가 겁주려고 어그로 끄는 게 아니라 진짜 밥줄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노선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진에어는 괌, 나트랑 등 8개 노선에서 왕복 45편을 줄였습니다. 에어부산도 부산에서 출발하는 괌, 다낭, 세부 노선을 축소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항공유 공급사가 이례적인 수준의 가격 인상을 통보하면서 동남아 노선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호주도 다르지 않습니다. 호주의 국적 항공사 퀀타스는 일부 노선 감편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호주의 하늘길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전 세계 하늘길이 동시에 멈춰 서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모두의 시선이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땅을 파도 기름이 안 나오는 나라인데 왜 다들 한국만 보고 있느냐. 이 비밀을 풀려면 먼저 항공유가 얼마나 까다로운 물건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넣는 휘발유를 떠올려 보면 쉽습니다. 그냥 차에 넣고 시동 걸면 끝입니다. 그런데 항공유는 차원이 다릅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곳은 지상만 미터 상공입니다. 바깥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환경입니다. 이 온도에서 기름이 얼어붙으면 엔진으로 연료가 들어가지 못하고 비행기는 그대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유는 영하 47도에서도 얼지 않아야 하고, 기압이 확 낮아져도 기포가 생기면 안 되고, 수분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안 됩니다. 수십 가지가 넘는 국제 규격을 전부 통과해야만 비로소 비행기 날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초정밀 제품인 겁니다. 여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항공유는 오래 쌓아둘 수 없는 제품입니다. 원유는 탱크에 넣어두면 몇 달이고 버팁니다. 그런데 항공유는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에 수분이 스며들고 그 수분을 먹고 미생물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기름 속에서 번식하면 끈적끈적한 막이 생기는데 이게 연료 필터를 막아버리고 연료 탱크를 부식시킵니다. 실제로 이런 미생물 오염 때문에 대형 여객기가 2주 넘게 운항을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길어야 6개월에서 1년, 덥고 습한 곳에서는 그보다 더 짧아집니다. 쉽게 말해 위기가 온다고 미리 사재기에 둘 수 있는 연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항공유 시장의 핵심은 재고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빨리 뽑아낼 수 있느냐입니다. 실시간 생산 능력, 업계에서는 이걸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이 한국을 다시 보게 된 이유가 여기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는 기름이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중동에서 아주 값싼 원유를 사옵니다. 불순물이 잔뜩 섞여 있어서 다른 나라들이 선뜻 쓰기 꺼리는 저급 원유입니다. 그리고 이걸 울산과 여수에 있는 거대한 정유 단지로 가져옵니다. 그곳에는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상위권을 싹쓸이하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설비들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끓이고 쪼개고 다시 합치는 과정을 거쳐서 싸구려 원유를 최고급 항공유로 바꿔냅니다.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정말 현실판 지상 유전인 셈입니다. 땅에서 기름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술력으로 기름을 만들어내니까요. 그 결과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항공유 수출량은 1080만 톤, 세계 점유율 29%로 세계 1위입니다. 수출액은 15조 원에 가깝습니다. 휴대폰 수출액이 약 10조 원이었으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정제 기술 하나로 스마트폰보다 더 많은 돈을 항공유로 벌어들인 겁니다. 진짜 이 정도면 정유 산업이 한국의 숨은 밥줄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세계 1위 산유국인 미국도 한국에서 항공유를 사간다는 사실입니다. 기름이 넘쳐나는 나라가 왜 굳이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 항공유를 사올까요? 이 질문의 답을 이해하려면 미국 지도를 펼쳐봐야 합니다. 미국 석유의 심장은 텍사스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상당량이 텍사스와 그 주변 걸프 지역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정유소도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에서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로 기름을 보내려면 아주 골 때리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사이를 로키 산맥이 가로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산맥을 관통하는 석유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미국 본토에 붙어 있으면서도 기름만큼은 사실상 섬처럼 고립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배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100년 넘은 낡은 법 하나가 발목을 잡습니다. 바로 1920년에 만들어진 존스법입니다. 미국 항구와 항구 사이에서 물건을 실어 나르려면 반드시 미국에서 만든 배, 미국인이 소유한 배, 미국인 선원이 탄 배만 써야 한다는 법입니다. 문제는 미국 조선업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데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미국의 세계 조선 점유율은 0.1%입니다. 배가 없으니 운송 비용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카토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존스법 적용 선박으로 캘리포니아까지 기름을 보내는 것보다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수입하는 편이 물류비가 약 60% 더 싸다고 합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옮기는 것보다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사오는 게 더 싸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캘리포니아 자체의 문제도 겹칩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 규제를 밀어붙이는 주입니다. 2035년까지 휘발유차 판매를 아예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규제 속에서 정유소를 돌리려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정유사들이 못 버티고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던 대형 정유소가 폐쇄됐고 샌프란시스코 인근 정유소는 올해 4월 가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또 다른 정유소는 화재로 멈춰섰습니다. 이 폐쇄들만 합쳐도 캘리포니아 전체 정제 능력의 18%가 사라지는 겁니다. 기름을 만들 공장은 문을 닫고 다른 주에서 가져오자니 산맥이 막고 배로 보내자니 법이 막고 결국 캘리포니아는 바다 건너 아시아에서 항공유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수입의 85%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미국 서부 해안이 수입하는 항공유 하루 93,000 배럴 가운데 한국산이 8만 배럴입니다. 사실상 한국 없이는 캘리포니아 비행기가 뜨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는 민간 공항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태평양의 관문이라 불리는 트래비스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미군 최대의 군사항공 화물터미널이자 태평양 전역에 수송기와 공중급유기를 운영하는 핵심 거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산 항공유 공급이 흔들리면 단순히 민항기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미군의 태평양 작전 능력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 문제를 넘어 군사 패권하고도 얽힌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대목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이렇게 목을 매는 나라가 미국뿐일까요? 시야를 아시아 태평양 전체로 넓혀보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먼저 호주를 보겠습니다. 호주는 자원이 넘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석탄, 철광석, 천연가스가 펑펑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기름을 정제하는 능력은 바닥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호주에는 정유 공장이 7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안 나고 설비는 낡고 환경 규제는 강해지면서 공장들이 하나씩 문을 닫았습니다. 호주 정부가 10년간 약 2조 원을 지원할 테니 제발 공장을 유지해달라고 매달렸지만 정유사들은 거절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정유 공장은 딱 2개입니다. 그 결과 호주는 쓰는 연료의 90%를 해외에서 사와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 전체 경유 비축분이 고작 30일치밖에 안 됩니다. 한국에서 오는 배가 끊기면 호주의 비행기는 물론이고 트럭과 농기계까지 멈춰 설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실제로 지금 호주에서는 이란 전쟁으로 유조선 6척의 운항이 한꺼번에 취소되면서 항공사 운항 축소와 주유소 품절이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일본은 한때 아시아 최대의 정유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고 차를 덜 타게 되면서 기름 수요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수요가 줄면 공장을 돌릴 이유가 없고 그러면 정유소를 하나씩 닫게 됩니다. 설비도 낡아서 새로 투자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게다가 일본은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지금 원유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일본의 주요 공항들이 한국 항공사의 항공유 급유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공식 통보한 상황까지 온 겁니다. 가장 다급한 곳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경제가 빠르게 커지면서 비행기 띄울 일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자국 내에서 항공유를 충분히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항공유의 절반 가까이를 이웃 나라에서 사왔습니다. 주로 중국과 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이 두 나라가 바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은 3월 초 정부 차원에서 휘발유, 경유, 항공유 수출을 전면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로 수출을 막아버렸습니다. 어제까지 기름 팔던 이웃이 위기 터지자마자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여기서 호주, 일본, 베트남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정유 공장을 닫았거나 항공유를 자체적으로 충분히 만들 수 없는 나라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유 산업이 약해진 이유는 위기 속에서 한국과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위기의 정체는 바로 황 규제였습니다. 원유에는 황이라는 불순물이 섞여 있는데 이걸 태우면 사람 몸에 해로운 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가 기름 속 황 함량을 점점 더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황을 걸러내는 타랑 설비를 짓는데 돈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든다는 겁니다. 공장 하나에 수천억 원, 대규모로 지으면 조 단위가 깨집니다. 환경 기준에 맞추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투자지만 선진국 정유사들은 수조 원을 들여
낡은 공장을 고치는 이 차라리 문을 닫는 길을 택했습니다. 주주들 앞에서 낡은 공장에 수조 원 투자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주가가 흔들릴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 정유사들은 조 단위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나중에 세상을 뒤집는 무기가 됩니다. 한국 정유사들은 그때 정반대기를 탔습니다. 다들 정유산업을 돈 안 대고 골치 아픈 사양산업으로 보고 등을 돌릴 때 한국은 오히려 더 깊게 들어갔습니다. 진짜 승부를 건 겁니다. GS칼텍스는 여수 공장에 대규모 고도화 설비를 지었습니다. 원유 찌꺼기 중에서도 가장 싸고 질이 낮은 초중지류를 휘발유, 경유, 항공유 같은 고급 제품으로 바꿔내는 설비입니다. 환경 오염 방지 시설에만 3,700억 원을 투자했고 이 설비 하나로 연간 6천억 원 이상의 추가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S오일은 단일 플랜트 기준 국내 역대 최대인 4조 8천억 원을 투자해 석유화학 설비를 확장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배수진이었습니다. 왜 한국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 정유사들은 태생부터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정유 사업을 하려면 싼 원유를 사다가 비싼 제품으로 바꿔서 외국에 팔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정제력이 곧 생존이었습니다. 설비를 안 고치면 경쟁에서 밀리면 끝입니다. 밥줄이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쌓였습니다. 1969년 하루 6만 배럴로 시작한 공장을 50년 동안 키워서 하루 80만 배럴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오일 쇼크가 터질 때마다 원유 도입처도 중동 90%에서 60%대로 분산시켰습니다. 위기를 겪을 때마다 설비를 더 키우고 더 다양한 원유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장을 계속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선진국들이 환경을 이유로 굴뚝을 부수고 있을 때 한국은 그 굴뚝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효율적인 굴뚝으로 바꿔 세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정유 산업을 덜었고 낡은 산업이라고 치부하며 손절할 때 한국은 조용히 넘을 수 없는 벽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위기가 터지자 세상이 그 벽의 높이를 처음 제대로 본 겁니다. 그렇게 한국산 항공유는 한국 정유사의 효자 상품이 됐습니다. 2024년에는 전체 석유 제품 수출의 18%가 항공유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아주 아이러니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의 3월 석유 제품 수출액이 약 7조 원을 찍으며 전년 대비 55% 폭등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해외에 기름을 더 많이 팔아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3월 한국의 항공유 수출 물량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한국도 원유 수급이 불안해지자 정부가 국내 시장부터 지키기 위해 내수 우선 공급을 지시했고 수출 물량을 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수출액이 폭등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름값이 워낙 미쳐 날뛰었기 때문입니다. 물량을 반만 팔아도 역대급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나가는 기름이 반토막 나자 가장 먼저 패닉에 빠진 곳이 다름 아닌 미국 서부였습니다. 앞서 말했듯 캘리포니아는 한국산 항공유 수입의 85%를 한국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이 자국부터 살리겠다고 수도꼭지를 살짝 잠갔을 뿐인데 미국 서부 비행기들이 멈출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 한 장면만으로도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정제 인프라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정말 현실은 냉정합니다. 자원이 많다고 강한 게 아니라 그 자원을 필요한 형태로 뽑아낼 수 있어야 진짜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 정유 산업의 미래가 무조건 탄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한국 앞에는 두 가지 큰 위험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장의 위험입니다. 한국도 원유의 60% 이상을 중동에서 들여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지금 평소 대비 원유 도입량이 2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유사 재고는 빠르면 4월 중순부터 바닥이 드러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공장 가동률이 7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가 비축유를 먼저 빌려주는 제도를 급하게 만들고 미국이나 호주, 아프리카에서 대체 원유를 확보하려고 뛰고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미국산 원유는 배에 실어서 한국까지 오는 데만 50일이 걸립니다. 게다가 한국 정유소는 수십 년 동안 중동산 무거운 원유에 맞춰 설비를 짜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산처럼 가벼운 원유를 넣으면 효율이 확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남의 나라 기름을 가공해서 돈을 버는 나라인데 정작 자기가 쓸 원료를 못 구하면 공장 자체가 멈춰설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도 남 걱정만 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먼 미래의 위험입니다. 이름은 SAF, 우리말로 지속가능 항공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폐식용유나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으로 만드는 친환경 항공유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걸로 갈아타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올해부터 항공유에 SAF를 의무적으로 섞어 쓰기 시작했고 2050년까지 70% 이상을 SAF로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더 과감합니다. 2050년까지 항공유 100%를 SAF로 대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도 2030년부터 10%를 SAF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SAF 생산 시설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에는 SAF를 만드는 공장이 323개가 있는데 한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이 기존 설비에서 폐식용유를 조금 섞어 만드는 정도는 하고 있지만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전용 공장은 아직 착공조차 못했습니다. 조 단위 투자가 필요한데 업황은 안 좋고 자금 부담도 크다 보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지금 한국이 항공유 수출 세계 1위를 하는 이유는 기존 항공유를 가장 잘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가 기존 항공유를 덜 쓰겠다고 돌아서면 그 1위 자리는 하루아침에 의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벽이 대단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벽을 지키려면 시대의 흐름에 맞춰 계속 바뀌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벽이 아니라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자원을 갖고 있는 건 분명 중요합니다. 지금 기름이 없어서 가장 고생하는 나라들은 전부 원유가 나지 않는 나라들이니까요. 한국도 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원을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기름이 가장 많이 나는 나라인데도 자국 서부에 항공유를 제대로 보내지 못합니다. 호주도 석탄과 가스가 넘쳐나지만 정유 공장을 닫아버린 탓에 비행기를 띄울 연료가 없습니다. 자원이 있어도 그걸 필요한 제품으로 바꿔낼 기술이 없으면 위기 앞에서는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번 사태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이건 석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모래에서 나오는 실리콘은 지구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를 깎아서 3나노칩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튬과 니켈은 남미와 인도네시아에 묻혀 있지만 그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로 만들어 파는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입니다. 결국 돈을 버는 나라는 원자재를 들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걸 가공해서 전략자산으로 바꿔내는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번 항공유 사태는 그걸 아주 잔인할 정도로 보여줬습니다. 하늘길이 멈춰서는 순간 세상은 기름이 많이 나는 나라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필요한 연료를 지금 당장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한민국이 서 있었던 겁니다.